이민우의 삶은 고단했다. 30살의 나이에도 그의 몸에는 이미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했다. 세탁부 어머니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일용직 건설 노동자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달았다. 그는 붐비는 버스의 소음과 좁은 부엌에서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인 서울의 2층 동네에서 자랐다. 오늘 그는 벽지가 벗겨진 좁은 고시원 방에서 살고 있었다. 그 방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들을 품고 있었다. 낡은 매트리스, 무더운 밤 삐걱거리는 선풍기, 그리고 낡은 이어폰은 긴 하루의 노동을 마친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길거리 노점에서 산 대중가요는 그의 짧은 휴식 시간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어머니조차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쓰레기통에서 주운 낡은 공책에 글을 썼다. 소박한 단어들, 깊은 생각들. 그는 삶에 대해, 정의에 대해, 사랑에 대해 썼다. 그것은 독학한 철학자의 생각이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리한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의 기록이었다. 그 공책은 그가 가져본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소중한 보물이었다. 민우에게는 사치품이 없었지만 존엄성은 있었다. 그의 청소부 유니폼은 종종 색이 발해 있었지만 마치 연미복을 입는 사람처럼 진지하게 입었다. 그는 빗자루와 걸레를 빈곤에 맞서는 무기처럼 휘둘렀고 오직 이마의 땀만이 빵을 보장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단함 속에서도 그에게는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선함이 있었다. 지하철에서 낯선 이에게 건네는 소박한 미소,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돕는 손길, 혹은 더 어려운 동료와 간식을 나누는 단순한 행동. 이 모든 것이 민우의 위대함이 돈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그는 또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꿈. 그는 연애 운이 없었는데 그의 가난이 아가씨들을 쫓아내는 것 같았다. 몇몇이 다가오기도 했지만 그에게 차나 아파트, 번영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금세 멀어졌다. 그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었고 그는 체념하면서도 고통스럽게 그 외로움을 마주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6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빨래방에서 일하며 비눗물에 손이 굳고 부어 있었다. 민우는 월급의 거의 전부를 어머니에게 보냈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만 남겼다. 매주 금요일 그는 어김없이 서울 변두리의 소박한 집으로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믹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는 계속 나아갈 힘을 얻었다. 그 가을 아침 민우는 낡은 배낭을 메고 이어폰을 낀 채 또 다른 하루의 일을 위해 길을 나섰다. 그의 목적지는 한국 최대의 부동산 및 금융회사 중 하나인 JB그룹의 웅장한 본사였다. 빛나는 대리석,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잘 차려입은 신사들 사이에서 민우는 투명 인간이었다. 아니, 거의 투명 인간에 가까웠다. 민우가 반짝이는 복도를 쓸고 있는 동안 박서연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른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었다. JB그룹의 창업주인 박진환 회장의 외동딸인 그녀는 금수저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은 상냥한 하인들, 개인 교사들, 그리고 대부분이 엽서에서나 볼 수 있는 곳으로의 여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서울 상류층, 사교계의 엄격한 예절에 익숙해졌다. 그곳에서는 모든 제스처가 계산되고 모든 미소에 무게가 실리며 모든 단어가 금보다 비쌌다. 하지만 그녀를 감싼 사치는 상처 입은 마음을 덮는 빛나는 포장지에 불과했다. 28살의 서연은 명품 드레스로도 감출 수 없는 그림자를 갈색 눈동자에 담고 있었다. 비극의 그림자를. 3년 전의 교통사고가 그녀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 운명의 오후에서 남은 것은 충격의 기억, 금속성의 충돌음, 그리고 다리를 앗아간 찢어지는 고통뿐이었다. 그 이후로 휠체어는 그녀의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가 되었고 삶의 연약함을 매일같이 상기시키는 조용한 왕좌가 되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날 오후 서연은 차에 혼자 있지 않았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강지훈이 운전하고 있었고 통제 불능의 트럭이 차선을 침범했다. 그는 즉사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자신을 잠식하는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었다. 사고 직전 그들은 말다툼을 했다. 그녀가 그의 주의를 흐트러뜨렸고 사소한 일로 그에게 소리쳤다. 이제 그는 떠났고 그녀의 다리도 함께 사라졌다. 어떤 심리치료사도 덜어주지 못한 무거운 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거부했다. 가업을 이끌며 그녀는 단호하고 결단력 있었으며 필요할 때는 무자비했다. 기업가들은 그녀를 존중했고 기자들은 그녀를 존경했으며 사회는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비단 커튼과 도시의 지평선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는 넓은 방의 고독 속에서 그녀는 울었다. 휠체어 때문이 아니라 깨어진 약속들의 공허함 때문이었다. 그녀를 속인 남자친구들, 배신한 약혼자들, 오직 이익 때문에 접근한 남자들. 걷던 시절부터 반복되던 잔인한 순환이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자신의 영혼보다 더 빛나고 진정한 사랑은 희귀한,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일찍이 깨달았다. 그 주, 회사 본사에서는 한국의 가장 저명한 기업가들을 모으는 특별한 오찬이 열렸다. 홀은 하얀 난초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크리스탈 잔은 샹들리에의 황금빛 아래에서 반짝였다. 모두가 주최자인 서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우아하게 등장하여 아무도 감히 짐작하지 못하는 고통을 절제된 미소 뒤에 숨길 것이었다. 이 행사는 단순히 수백억 원의 거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없는 상속녀와 보이지 않는 청소부라는 겉보기에 양립할 수 없는 두 세계의 만남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만남을. JB그룹의 메인 홀은 부의 신전처럼 보였다. 하얀 대리석은 샹들리에의 빛을 반사했고 수입꽃 향기는 고급 요리의 향과 섞였다. 긴 테이블 주위에는 맞춤 양복과 명품 드레스를 입은 재계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박서연이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마치 신하들 사이의 여왕처럼 정중한 인사를 받았다. 절제된 미소 뒤에는 영혼을 드러내지 않고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의 우울함이 깃들어 있었다. 한편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평범한 한 남자가 바닥을 쓸고 있었다. 낡은 이어폰을 낀 민우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채 리드미컬한 동작으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는 장식용 식물이나 청동상처럼 그저 가구의 일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그렇듯 변덕스럽게 그들의 삶을 바꿀 장면을 준비했다. 어느 순간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이어폰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음악이 사라졌다. 그것은 조용한 충격이었다. 그는 낡은 유니폼을 입고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고 그녀는 권력자들에게 둘러싸인 휠체어라는 왕좌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한순간 세상이 녹아내리고 오직 두 쌍의 눈만이 남았다. 그의 눈은 굳건하고 소박했으며 그녀의 눈은 깊고 슬펐다. 민우는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나 돈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였다. 앨범, 마치 저 눈들이 그 역시 알고 있는 고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자의 고독을. 그 황홀경은 한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오면서 깨졌다. 그녀의 약혼자인 최태진은 흠잡을 데 없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차가운 표정은 그의 조급함을 드러냈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뺨에 재빨리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나중에 할 얘기가 있어요. 급한 일이에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태진은 자리를 떴고 그때 여전히 바닥을 쓸던 민우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을 목격했다. 연문 틈으로 태진이 붉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과 만나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손길 숨기는 듯한 시선, 과도한 친밀감, 모든 것이 숨겨진 배신을 암시했다. 민우는 잠시 멈칫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말해야 할까? 그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를 이용한 남자들 때문에 울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가 알던 거짓말에 굴욕당했던 모든 여자를 생각했다. 그리고 저 군중 속에서 그토록 외로워 보이는 저 여자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방금 나간 남자에게 이 쪽지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 민우는 돌아섰다. 그들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이번에는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그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죄송합니다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일이 아닙니다.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태진이 다시 나타났고 서연은 자신의 미소가 무시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붕괴의 시작이었고 구석에서 바닥을 쓸던 민우는 아무도 감히 보지 못한 것을 알아차렸다. 우아한 자세 뒤에 그저 상처 입은 한 여자였던 백만장자의 조용한 눈물을. 홀은 여전히 대화로 활기찼지만 서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 차가운 입맞춤과 이어진 방치는 얼음 칼날 같았다. 그녀는 무릎 위에 냅킨을 꽉 쥐었지만 눈물이 고인 눈은 고통을 드러냈다. 반대편에서 민우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무엇이 그를 움직였는지 몰랐다. 아마도 연민 혹은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였을 것이다. 조용히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자
그는 참지 못했다. 빗자루를 버리고 다가갔다.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서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감히 그런 식으로 규율을 깬 적이 없었다. 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제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만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때문에 울 가치가 없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재산이 아닌 그녀의 고통에게 말을 걸었다. 민우의 시선은 순수했고 이에 타산이나 가면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추스르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그가 왜 저를 찾는지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녀는 힘겹게 테이블볼을 치우고 숨기고 있던 것을 드러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놀랐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평온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용서하세요. 하지만 저는 방금 저 남자가 밖에서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건 업무적인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를 위해 그렇게 많은 걸 해줬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항상 이래요. 사고 전부터 제가 만났던 모든 남자들은 결국 저를 속였어요. 제가 왜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요.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 없어요. 아무도 못 봤으니 다행이에요. 그가 돌아서려 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저기요. 그가 돌아섰다. 오늘 밤 저랑 파티에 같이 갈래요? 민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파티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다. 서실은 그가 저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봤으면 해서요.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잊어버려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소박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서연의 눈물 젖은 눈이 빛났다. 마치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동등하게 바라봐 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꺼냈다. 그럼 약속한 거예요. 저녁 8시에. 민우는 인생이 막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그가 다시 일하러 돌아갔을 때 동료인 김철수가 그를 툭 쳤다. 야 에마, 이제 사모님이랑 친해지는 거냐? 닥쳐 철수야. 그런 거 아니야. 알았어. 다 봤다고. 조심해, 알았지? 우리 같은 사람이랑 저런 사람이랑은 섞이는 거 아니야. 괜히 사랑에 빠졌다가 상처만 받는다고. 철수의 말은 하루 종일 민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서울의 밤은 더 밝아 보였다. 민우는 심장이 터질 듯한 채로 걸었다. 그가 입은 양복은 빚을 진 중고차 판매원인 고시원 이웃에게 빌린 것이었다. 어깨가 조금 끼었지만 그에게는 마치 예복처럼 보였다. 서연의 저택은 위풍당당하게 솟아있었다. 화려한 젊은 장식 분수에서 물줄기가 춤추는 완벽한 정원. 민우는 그곳 앞에 서서 마른 침을 삼켰다. 그곳은 그가 텔레비전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찾은 낡은 잡지에서나 멀리서 보던 세상이었다. 경비원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한 가정부가 먼저 다가왔다. 박서연 아가씨 손님이신가요? 네, 그는 거의 믿기지 않는 듯 대답했다. 민우는 현관호를 가로질렀다. 고급 목재 냄새가 은은한 백합 향과 섞였다. 손에 땀이 나서 그는 몰래 바지에 닦았다. 하지만 그를 숨막히게 한 것은 부유함이 아니었다.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미끄러지듯 나타났다. 달빛을 담은 듯한 완벽한 재단의 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풀어헤친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파도처럼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은 민우만이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은 우울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아름다우세요. 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감추려 시선을 피하며 미소 지었다. 민우 씨도 정말 멋져요. 처음으로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어봤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의미했다. 함께 파티장으로 향했다. 운전기사가 리무진의 문을 열자 민우는 망설였다. 그렇게 호화로운 채 타본 적이 없었다. 서연이 눈치챘다. 싸움이에요. 그렇게 티 나나요? 조금요. 그녀가 웃었다. 그것은 사교계에서 연습된 웃음과는 다른 진정한 웃음소리였다. 행사는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클럽 중 한 곳에서 열리고 있었다. 입구에는 무정의를 낀 경호원들이 있었고 주차장은 수입차로 가득했다.
서연이 민우와 함께 도착하자 침묵은 거의 만져질 듯했다. 수군거림이 마른 들판의 불처럼 퍼져나갔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험있게 턱을 치켜들었다. 파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다. 저 사람 누구야? 우리 쪽에서는 본 적 없는데. 새로운 사업가인가 보지. 다른 여자가 추측했다. 민우는 시선에 무게를 느꼈지만 서연의 손이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마치 무시해요.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전 약혼자인 최태진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옆에는 민우가 아까 보았던 빨간 드레스의 여자가 있었다. 이런 벌써 다른 남자랑 있는 거야? 그는 민우를 경멸적으로 쳐다보며 비꼬았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를 무시했지만 이내 단호하게 그를 향해 돌아섰다. 아니면 당신이 오래전부터 다른 여자랑 놀아난 건가요? 태진은 말을 잃었다. 옆에 있던 여자는 창백해졌다. 서연 씨, 망상 좀 그만해요. 망상? 흥미롭네요. 당신은 항상 상황을 뒤집는 데 능했죠. 태진은 민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낯이 익은데 누구시죠? 민우가 입을 열었지만 서연의 섬세한 손이 그의 손을 잡는 것을 느꼈다. 무시하여 민우 씨. 당신은 누구에게도 해명할 필요 없어요. 태진은 눈을 크게 떴다. 민우? 잠깐만. 당신 회사 청소부잖아. 그는 웃기 시작했다. 주의를 끄는 잔인한 폭소였다. 이거 농담이지 서연 씨. 청소부랑 데이트하는 거야? 그 순간 황금빛 조명 아래에서 청소부와 백만장자는 공범이 되었다. 그때 민우는 용기를 내어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서연은 씁쓸한 다정함으로 웃었다. 이봐요, 내가 겪은 모든 일 후에 내가 어떤 남자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난 영원히 혼자 있기로 선택했어요. 민우는 영혼에게 말하는 사람처럼 단순하게 대답했다. 제가 당신 돈을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단 한 푼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걸고 맹세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억만장자였어도 제 대답은 아니오였을 거예요. 민우는 한숨을 쉬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 눈은 정말 아름다운데 왜 그렇게 상처받아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솟아나는 감정을 감추려 시선을 돌렸다. 믿는 게 쉬운 것처럼 말하네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시도할 때마다 누군가 제 일부를 떼어갔어요. 제가 아무것도 떼어가고 싶지 않다면요? 그가 정중하게 말했다. 제가 돌려주고 싶다면요? 그녀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 말에는 너무나 많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휠체어, 재산 혹은 장애를 통해 보지 않았다. 민우는 오직 서연만을 보았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상류층 무도회를 채우던 부드러운 발라드였다. 커플들이 일어나 연습된 스텝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서연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춤은 사고 이후로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운명이 걷는 능력과 함께 아삭한 즐거움 중 하나였다. 그때 그녀는 휠체어 등받이에 놓인 민우의 단단한 손길을 느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뭐요? 당신과 춤추는 거요? 민우 씨, 저는 못...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저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는 그녀를 댄스 플로어로 이끌었고 모든 움직임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였다. 그는 한계를 시로 바꾸는 섬세함으로 휠체어를 돌렸다. 부드러운 음악이 그들을 별개의 우주로 감쌌다. 동정의 시선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그 춤은 기적이었다. 걸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보여지고 사랑받고 인간으로 대접받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 홀 전체가 그 장면에 매료되어 침묵했다. 오만함의 극치였던 태진조차도 멈춰서서 지켜보았다. 그 순간에는 사회 계층, 돈, 외모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순수했다. 그것은 진실했다. 한 번도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다시 이렇게 춤출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 이 순간을 간직하세요. 그가 미소 지었다. 이건 당신의 것이니까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잠시 동안 그녀는 버림받은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의 품에서 춤추는 한 여자일 뿐이었다. 음악이 멈추자 홀 곳곳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둘 다 알아차리지 못했다. 서로에게 빠져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어요.
파티를 떠나면서 그녀는 차에 타기 전에 망설였다. 서울의 밤 공기는 상쾌했고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깜박였다. 당신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고백했다. 하지만 내가 아직 웃을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줘서 고마워요. 대가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서연 씨. 그냥 당신이 행복한 걸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차에 올라 서울의 거리로 사라졌고 민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기억과 함께 보도에 남겨졌다. 그는 고시원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지하철은 이미 끊겼고 버스비도 빠듯했지만 상관없었다. 필요하다면 밤새도록 걸을 수도 있었다. 그는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가벼움을 느꼈다. 다음 날 민우는 회사 복도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임원들과 진지하고 전문적으로 대화하고 있었다. 잠시 그는 그냥 지나칠까 생각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이끌었다. 생각 없이 다가갔다. 저를 파티에 데려가 주셨으니 이제 제가 즐거운 곳으로 초대하게 해주세요. 임원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회의를 방해하는 저 청소부는 누구인가? 하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그들을 조용히 시켰다. 5시에 출구에서 만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로 돌아갔고 임원들은 입을 벌린 채 민우는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남겨졌다. 오후 5시 서연은 직장에서 입던 옷과는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났다. 공원에서 그녀는 평범한 청바지와 로고 없는 흰색 기본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한강공원의 돌길을 따라 휠체어를 밀면서 민우가 농담을 했다. 저랑 같이 있는 거 보이기 싫으신가요? 아니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게 싫어서요. 그가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저희 같은 서민들은 보통 회사 사장님들 얼굴 몰라요. 유명해지려면 TV에 많이 나와야 하거든요. 휴, 다행이다. 제가 오늘 당신의 경호원이 되어드릴게요. 그가 과장된 포즈를 취하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편의점에서 파는 햇볕에 금방 녹는 단순한 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서연은 이렇게 단순하고 맛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들은 호수 근처에 앉아 오리들이 헤엄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있잖아요. 그녀가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말했다. 어릴 때 이후로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뭘요? 아이스크림 먹는 거요? 아니요. 평범하게 지내는 거요. 약속도 없고 꾸미지도 않고 압박도 없이.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재인 개연 어때요? 그녀가 웃었다. 정말 알고 싶어요. 네, 외로워요.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는 건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이용당할까봐 두려워하며 살죠.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를 믿게 되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마침내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당신은 아니죠. 그녀가 인정했다. 와요. 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니까요.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도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배가 아플 때까지 웃었고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회사를 경영하는 압박, 끝없는 회의, 조급한 투자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고시원, 철수의 터무니없는 조언, 그리고 어머니와 그녀의 지친 손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은 좋은 아들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는 행운 아이시네요. 언젠가 어머니를 그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거예요. 맹세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민우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그리고 첫 키스가 이루어졌다. 존중과 감정이 가득한 부드러운 입맞춤. 짧았지만 영원했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민우는 속삭였다. 사랑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녀에게 해준 말 중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무서운 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강렬함 때문에 그녀는 두려웠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고 휠체어를 뒤로 뺐다. 미안해요, 민우 씨. 하지만 안 되겠어요. 차가 도착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채 탔고 이미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사랑의 힘을 느끼며 그를 홀로 남겨두었다. 1년의 침묵이 흘렀다. 민우가 그 키스를 결코 잊지 못한 1년이었다. 그는 계속 회사에서 일했지만 서연은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동료들을 통해 그녀가 해외 출장을 가고 사업을 마무리하며 서울에 오래 머무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우는 일에 몰두했다. 밤에는 공부를 시작했고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그는 이전에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경영, 금융, 그리고 세상에 대해 배웠다. 그의 어머니는 변화를 눈치챘다. 아들아, 무슨 일이니? 더 나아지고 있어요, 어머니. 저와 어머니를 위해서요. 그 아가씨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다. 밤이 최악이었다. 낡은 매트리스에 누워 금이 간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그녀를 생각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내 생각을 할까? 다른 사람을 만났을까? 마지막 질문이 가장 아팠다. 철수는 그를 위로하려 했다. 잊어버려, 임마. 부잣집 여자는 우리랑 안 맞아. 너무 높은 꿈이야. 우리가 높은 꿈을 꾸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래? 꿈은 꿀 수 있지. 하지만 깨어나면 아프다고.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남는 돈을 한 푼 한 푼 모았다. 온라인 엑셀 강좌와 기초 영어 강좌를 수강했다. 그의 어머니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아, 넌 이미 충분히 힘들게 일하잖아. 왜 그렇게 죽어라 공부하니?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누구에게 증명하는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녀에게. 어느 평범한 오후, 민우는 텅 빈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회사는 여러 건물의 사무실을 임대했고 그곳은 별관 중 하나였다. 불안정한 발걸음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목발에 의지해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것을 보았다. 서연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더 말랐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었지만 무언가 더 있었다. 목발. 그녀는 걷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순간의 부주의로 그녀는 균형을 잃었다. 목발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미끄러졌고 그녀는 넘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바닥에 닿기 전에 민우는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다. 충격은 부드러웠고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매달렸다. 민우 씨. 그녀는 놀랍고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는 몸을 가다듬으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휠체어는 벽에 기대어 있었다. 늘 똑같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새로운 힘, 혹은 새로운 연약함.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무언가 변했다. 더 이상 장벽도 도망도 없었다. 더 깊고 피할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다시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군요. 그가 말했다. 물리치료요. 의사 선생님들이 움직임의 일부를 회복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당신은 강해요. 항상 그랬어요. 그녀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에요. 서연 씨, 그날 공원에서. 아니요. 그녀가 그의 말을 끊었다.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요? 아프니까요. 저는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런 짐이 없는 온전한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제가 바로 그 짐들을 원한다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휠체어로 돌아갔다. 가봐야겠어요. 잡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녀는 떠났고 민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러워졌다. 서연은 다시 업무에 몰두하며 민우와의 어떤 접촉도 피했다. 그는 겸손하게 멀리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태진과 관련된 계획을 태진은 서연의 삶에 다시 나타났다. 몇 달간의 공개적인 굴욕 끝에 그는 재결합 작전을 시작했다. 꽃, 메시지, 변화의 약속, 그리고 최악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그 작전이 먹히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용주의자인 박 회장은 태진을 사업적으로 좋은 상대로 보았다. 서연아, 그 청년이 노력하고 있지 않니?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아버지가 주장했다. 아빠, 그는 저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사과했잖니. 뭘 더 바라는 거냐? 평생 혼자 살 순 없잖니. 그 말은 아팠다. 서연은 아버지가 내심 그녀가 휠체어 때문에 아무도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가 짊어진 조용한 고통이었다. 그래서 태진이 다시 나타났다. 그의 목표는 서연을 이용해 회사에서 승진하고 권력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복도에서 운명은 그를 민우와 마주치게 했다. 어이 친구, 눈 없어? 태진이 일부러 그에게 부딪히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민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알아보았다. 아머란 네어러간. 와, 정말 한심하네. 서연 씨가 너 같은 바닥 청소부랑 데이트를 하다니.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들이 밟는 바닥을 닦는 게
서연 씨처럼 착한 여자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녀가 너 같은 놈을 원할 것 같아? 미래도 없는 빈민가 출신을.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남자답습니다. 그리고 그건 돈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도발에 태진은 민우를 거칠게 밀쳤다. 민우는 대리석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넘어졌다. 등이 욱신거렸다. 꺼져, 이 쓰레기야. 태진은 떠나기 전에 말했다. 민우는 입술에서 피맛을 느끼며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방역하지 않았다. 비겁해서가 아니라 영리해서였다. 어떤 반응이라도 직장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옆 복도에서 서연은 모든 것을 들었다. 민우가 그런 식으로 굴욕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졌다. 그리고 그가 그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방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가슴 아팠다. 그날 오후 그녀는 그를 찾아갔다. 입술이 부은 채 텅 빈 방을 청소하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민우 애씨. 그는 상처를 숨기려 하며 돌아섰다. 박서연 이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가 당신을 폭행했어요. 늘 있는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익숙해요. 그 말은 서연의 마음을 칼날처럼 베었다. 일하에서는 안 돼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죠. 괜찮아요. 저는 견딜 수 있어요. 그녀는 다가가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당신이 견뎌야 할 일이 아니에요. 내일 밤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해요. 민우는 망설였다. 1년 만에 그녀가 다시 그를 초대하고 있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에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테이블은 평소의 화려함과는 달리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다. 하인도 형식도 없이 오직 둘뿐이었다. 서연이 직접 음식을 준비했는데 거의 하지 않는 일이었다.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괜찮아요? 그녀가 그에게 주스 한 잔을 따라주며 물었다. 괜찮아요. 그는 애써 감췄지만 그의 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민우 씨, 모레 다시 와줄래요? 그는 다시 갔다.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계속 갔다. 그것은 일상이 되었다. 긴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조용한 저녁 식사. 던져지지 않은 질문을 담은 시선. 1초 더 길게 머무는 우연한 손길 거실에서 그들은 오래된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며 웃었다. 화면이 어두워졌을 때 그들은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다. 꿈, 두려움, 후회에 대해. 그날 제가 왜 당신을 밀어냈는지 아세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두려워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두려웠으니까요. 매번의 만남마다 커져가는 감정에 굴복한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얽혔고 잠시 세상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의 입술이 첫 키스와는 다른 강렬한 키스로 만났다. 그것은 확신과 헌신, 그리고 사랑의 키스였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많이요. 저도요. 성공했어요. 조금도요. 그녀는 눈물 사이로 웃었다. 사랑해요, 민우씨. 그리고 그게 너무 무서워요. 왜요? 제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편견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제 아버지로부터. 저는 보호가 필요 없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그들은 그날 밤 동이 틀 때까지 함께 이야기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다시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민우는 마침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고 느꼈다.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민우를 불렀다. 그는 얼어붙었다. 망했다. 나를 길거리로 내쫓을 거야. 사무실에는 박 회장과 태진이 있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내가 이 회사를 맡은 이래로 싸움은 용납한 적이 없다. 박 회장이 시작했다. 따라서 통제 불능인 사람이 이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태진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나섰다. 회장님,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남자가 이유 없이 저를 폭행하고 따님을 편견으로 대했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장애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민우가 폭발했다. 저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박 회장이 말을 끊었다. 민우는 발밑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끝이었다. 직장을 잃고 서연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다. 내가 말했듯이 박 회장은 태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계속했다. 나는 우리 회사의 거짓말쟁이와 폭력적인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네 이민우 씨를 높은 직책으로 승진시키겠다.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민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회장님, 그는 빈민가 출신의 불량배입니다. 태진이 평정을 잃고 항의했다.
그때 서연이 직접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다 녹화했어, 최태진 씨. 모든 말, 모든 밀침. 우리 아빠는 모든 걸 아셔. 그녀는 화면에 영상을 보여주었다. 태진은 창백해졌다. 하지만 이제 당장 여기서 나가. 박 회장이 명령했다. 그리고 내가 자네를 고소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게. 경비원이 복도의 수군거림 속에서 그를 끌어냈다. 태진은 위협을 외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거짓말의 왕국은 끝났다. 박 회장은 민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 딸이 자네에 대해 이야기해줬네. 자네의 헌신, 인격, 그리고 내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자네를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직책으로 승진시키겠네. 대리직으로. 그리고 자네의 능력을 증명한다면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러길 바라네. 그리고 한 가지, 젊은이.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이미 너무 많이 고통받았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돌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나간 후 서연이 미소 지었다.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네요. 축하해요.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항상 믿었어요. 인정하기가 두려웠을 뿐이에요. 몇 주 후 민우는 이미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를 성장시킨 것은 서연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의 땀과 존엄성이었다. 그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으며 모든 문서와 보고서를 공부했다. 그는 배우는 속도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는 야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잠은 거의 못 잤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그는 운영팀의 과장이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서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회사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서연에게 청혼한 날 그는 비싼 반지를 살 돈이 없었다. 그는 소박한 은반지를 사서 그들이 처음 키스했던 바로 그 공원에서 무릎을 꿇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에게 성을 줄 수 없어요. 재산이나 사치의 약속도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 제 일, 제 명예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로도 살 수 없는 당신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울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플 정도로 강렬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네, 민우 씨. 1000번이라도 네. 그들은 조촐하지만 감동적인 결혼식을 올렸다. 민우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다. 서연은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그들은 2 아이를 낳았다. 첫째는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아들이었다. 둘째는 어머니의 눈과 아버지의 미소를 닮은 딸이었다. 민우는 또한 어머니의 삶을 변화시켰다. 조용한 동네에 꿈에 그리던 집을 선물했다. 그의 어머니는 다시는 남의 빨래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정원을 가꾸고 손주들을 돌보며 나날을 보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출신을 잊지 않았고 회사의 모든 청소부들에게 이름으로 인사를 건넸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고 언젠가 빗자루를 손에 들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다. 순수한 마음의 가치는 어떤 재산도 능가한다는 것을. 몇 년 후 그가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을 때 민우는 직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장학금, 직업훈련과정, 성장 기회를 제공했다. 그의 옛 청소부 동료였던 철수는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으로 유지보수 감독관이 되었다. 서연은 꾸준한 물리치료로 다리의 움직임을 일부 회복했다. 완벽하게 다시 걷지는 못했지만 목발을 짚고 몇 걸음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결혼 기념일에 휠체어 없이 오직 목발에 의지해 민우에게 걸어간 날 그는 아이처럼 울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야. 그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만날 수 있었던 가장 멋진 남자예요. 민우와 서연의 이야기는 회사에서 전설이 되었다. 돈이나 외모가 아닌 인격, 노력,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상속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청소부. 그것은 때때로 운명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계급, 돈 또는 환경의 장벽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오직 같은 리듬으로 뛰는 심장의 진실만을 안다는 것을. 유튜브 영상 마무리 멘트, 스크립트.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여러분, 민우 씨와 서연 씨의 여정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결코 마주칠 리 없었던 2 세계를 따라갔습니다. 낡은 공책에 꿈을 간직한 청소부와 휠체어에 갇혀 마음을 다친 상속녀.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가장 큰 부, 바로 정직한 마음을 가졌던 한 남자. 그리고 권력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정한 가치는 소유가 아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의 눈빛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한 여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편견의 잔인함과 공감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우 씨의 사랑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신과 고통으로 상처 입은 한 여자를 보호하고 품어주고 그녀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한 사랑이었죠.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어떤 장면에 가장 소름이 돋았나요? 화려한 연회장에서 두 외로운 영혼이 조용히 시선을 교환하던 첫 만남? 사랑에는 스텝이 아닌 교감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잊을 수 없는 춤? 아니면 서연 씨가 지성으로 판을 뒤집어 전 약혼자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 남자를 일으켜 세운 그 강력한 순간이었나요? 댓글로 전부 알려주세요. 이 역경 극복과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닌 인격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그리고 물론 다음 이야기의 주제를 제안해 주시는 것도 대환영입니다. 큰 포옹을 보내며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유니폼이나 은행 계좌 혹은 휠체어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큼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